오션 하나만. 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오늘은 수소 연료 전지 섹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업종 내에서 대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소 연료 전지 발전 분야하고 수소 연료 전지차 분야에서 확고한 글로벌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많이들 수소 에너지는 아직까지도 한참 멀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소 연료 전지를 상용화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수소 연료 전지차가 1.9만 대가 보급이 되었고 22년까지 5.4만 대까지 보급량을 늘리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급 대수를 기준으로 하면 수소차는 1년 만에 180%의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2022년에 연간 약 250메가와트 이상의 신규 연료전지 발전 설비 증가가 예상이 되고 누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0메가와트를 돌파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기차 2차 전지와 비교를 하면 정부의 지원이 아직까지 상당히 중요한 초기 단계의 산업이다 보니까 정부의 스탠스가 명확해야 되는데 최근까지 대선으로 인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수소차 지원 강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들이 없었기 때문에 성장이 다소 지연되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수소 경제를 많이 밀어주는 분위기였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이 공약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데 수소 경제 육성,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수소 발전 의무화에 따른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로는 4월 개정안이 통과가 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약간은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섹터가 맞을 겁니다. 하지만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수소차 입지가 한국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기술력이 진척이 된 수준을 본다면 언제고 다시 가파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포텐셜을 지닌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 쪽은 기술력 보유하고 있는 업체도 많지 않고 에너지의 범용성이 넓어서 에너지 저장 및 설비까지 하면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여러 섹터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력도가 높은 업체들 몇 종목만 꼽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기 내에 숫자로 산업을 육성한 것을 보여주려면 자동차 판매 대수로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를 미국 상장 기업이라면 대용량의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에너지 변환이나 사용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인프라 설비 쪽으로 보겠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수소 연료 전지가 들어가는 수소 자동차와 관련된 업체를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수소차 관련주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타이어 보강제를 통해서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체입니다. 대부분의 신성장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 해당 부문에서 벌어들인 돈을 기반으로 해서 신사업의 인력이나 생산 공정에 투자를 해서 키웁니다. 이런 걸 경영 경제를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텐데 BCG 매트릭스에서 캐시카우에서 벌어들여서 퀘스천 마커에 투자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효성 첨단 소재의 경우에는 매출의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기존이 영위하고 있던 타이어 보강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펫타이어 코드는 글로벌 1위 업체인데 효성 첨단의 영업이익 중 59%가 여기서 나옵니다. 어쩌면 아직까지도 성숙기가 아닌 성장기에 위치한 회사의 먹거리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기존의 주가를 하락시켰던 요인은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 반도체 수급 쇼티지가 계속되면서 신차용 타이어 코드가 납품 연기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중고차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결국에 타이어 교체 수요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는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상하이를 포함해서 대도시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각 도시들을 봉쇄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차량 이동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타이어 코드 수요 증가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더 늦어지면서 주가 회복을 늦추고 있는 것이겠죠. 이를 보여주는 수치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4월 초 기준으로 50개의 지역이 봉쇄되고 361개 지역을 이동 제한하면서 중국 GDP의 24%가 활동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파로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는 2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타이어 코드의 수출 가격이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과 수요 공급의 추이를 보시면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부분입니다. 먼저 효성첨단 소재는 미쉐린이나 구디어 같은 글로벌 타이어 업체에 납품을 많이 하는데, 이 업체들이 작년 21년 매 분기 판가를 개선시켰는데 효성첨단 소재의 타이어 코드의 ASP를 인상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쉐린은 올해 1월부터 북미 타이어 가격을 6%에서 15%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21년도에 ASP 상승에 이어서 올해도 판가가 추가로 인상이 가능한 환경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흥미로운 부분은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중 SUV 비중이 올해 1분기에 가파른 증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23.1%가 SUV였는데 전년 대비 6%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 승용차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 양이 300g인데 SUV는 광폭 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620g이나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배 이상 더 많이 필요한 것인데 이 부분도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것입니다. 타이어 코드는 안전과 직결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증설을 한다고 해서 이런 제품들이 모두 전부 채택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증설이 공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은 예상하기가 어렵고요. 효성첨단 소재의 경우에는 지금 26.8만 톤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베트남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 규모는 1.2만 톤으로 증설 후에도 총 28만 톤 규모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효성첨단 소재의 타이어 코드의 가동률 추이를 한번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니만큼 베트남 공정 증설 물량은 온전히 매출로 반영되면서 판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타이어 코드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높은 성장을 기대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탄소 섬유 부분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로 효성 첨단 소재를 픽했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이 되는 탄소 섬유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소 섬유는 탄소를 90% 이상 함유한 섬유로 철에 비해서 무게가 25%밖에 나가지 않지만 강도는 10배나 높고 탄성은 7배나 좋습니다. 그래서 스틸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개발을 하기 시작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꿈의 소재라고 불리는데 수소차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로 탄소 섬유 연료 탱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차 원가의 2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전방 산업이 커진다고 예상을 해본다면 탄소 섬유의 기술력을 확보한 채로 증설을 공격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 섬유는 수소 에너지 말고도 고압 기체 용기나 CNG, 태양광용 단열재까지 넓게 사용되는 소재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도 좋고 선호도가 높은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탄소 섬유가 포함되어 있는 산업자재 기타 부문에서 효성첨단 소재 전체의 5%도 안 되는 200억대 영업이익을 맡고 있는데, 수익성도 좋고 앞으로 캐파 확장 계획을 감안을 한다면 24년에는 영업이익의 13% 정도를 차지를 하면서 높은 마진율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으로 탄소 섬유 생산 캐파는 4,000톤이고 22년도 3분기에 증설을 마치고 2,500톤이 추가로 가동이 된다면 22년 말쯤이면 6,500톤에서 24년까지는 1만 톤, 28년까지는 2.4만 톤까지 캐파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효성 첨단 소재는 글로벌 MS 3위를 목표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그룹은 수소 충전소를 생산하는 효성중공업도 있고, 미국의 대표 수소 에너지 기업인 린데와 합작해서 액화수소 공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수소 쪽에도 기대감도 충분히 있고, 이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국내 대형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을 보더라도 올해 매출은 타이어 보강재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영업이익에서 2,7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탄소 섬유와 아라미드 쪽에서 영업이익이 200억대를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3배 이상 가파른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이 눈에 아직 뚜렷하게 찍히기는 좀 이른 상황이지만 탄소 섬유 사업을 하는 경쟁 업체인 일본의 도레이나 포모사 같은 업체, 그리고 타이어 코드 분야의 경쟁 업체인 코오롱 인더나 인도아마 같은 동종업계 경쟁사들의 PER 수준과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주가는 22년, 23년의 평균 EPS 수준인 6만 1,000원대를 기준으로 8.5배 수준의 멀티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리 비싼 가격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이 종목은 지난번 구독자분께서도 한번 분석 요청을 해주셨던 기업인데 수소차의 중요한 부분이 멤브레인 막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용어부터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먼저 수소 연료전지의 에너지 발생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수소전지는 수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전기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스택이 수소와 산소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스택이 다양한 것들로 이루어지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멤브레인 막이 상하 프론테크가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멤브레인 막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불속의 전해질 막과 탄화수속의 고분자 전해질 막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상하 프론테크가 하는 것은 불속의 전해질 막으로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가격이 매우 비싼 편입니다. 불속의 전해질이 현재 시장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멤브레인 막은 스택의 원가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수소 연료전지의 구성 요소 중에서는 핵심 요소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시장의 규모가 다른 소재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지금도 상하 프론테크는 멤브레인을 통해서 매출의 일부를 올리고 있는데 수소 연료전지 외에도 의류나 반도체, 필터 같은 곳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멤브레인 막은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소재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멤브레인은 현재 고어라는 미국 회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공급을 해왔습니다. 고어에서 만든 멤브레인이 도요타의 수소차 미라이와 현대차의 수소차에 납품이 되었었는데 21년도에 이 독점을 깨고 상하 프론테크가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게 성공이 되면서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현대차의 수소차 기대감을 받고 있던 관련주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는 테스트 통과 후에 미국의 고어와 5대5로 현대차에서 상하 프론테크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현대차에서 수소차 개발에 포기한다는 의심이 기사화로 되면서 현대차용으로 기대하고 있던 매출이 없다면 예상 실적 전망치를 가미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가가 6만원대에서 버티다가 최근 4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대차에서 수소 연료전지 연구개발 조직을 확대하고 개편했다는 부분에서 너무 과도한 우려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개발 센터를 떼어내서 따로 두면서 최고 책임자의 연구개발본부에 부본부장을 앉혔습니다. 그 전에 전문급 임원이 맡았던 거를 사장급 임원이 맡게 됐다는 거를 감안을 해본다면 조직의 위상이 더 격상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려는 오히려 조금 역설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하 프론테크의 멤브레인은 EPTFE 멤브레인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하 프론테크가 개발하는 불소 수지로 제조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최고 난이도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미 특허를 완료 후에 상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진을 한번 보시면 수증기는 통과하고 수분은 차단하는 형태로 아웃도어형 제품에서도 사용되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연료 전지에도 고분자 전해질막에도 사용이 됩니다. 건물용 연료전지에도 멤브레인이 사용한 MEA를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추세적으로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로 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건축물 내에 일정 비율은 신재생 에너지의 설비를 설치하도록 제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비용이 비싸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자동차용뿐만 아니라 수소산업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소재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소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수혜를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업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내놓은 추정 실적을 한번 보시면 올해 매출액 2,100억 수준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는 20% 정도가 증가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멤브레인을 포함한 특수 소재 쪽에서는 26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매출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면서 향후 5년 내로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7%에서 9% 정도로 올해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마진이 높은 제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OP 마진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200억 정도, 전년보다 많으면 40% 증가한 수준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소 산업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연간 성장의 폭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성장세로 본다면 최근의 주가로 하락은 과도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권사에서 커버를 잘 안 하는지 애널리스트들의 자료가 잘 안 나와서 실적 추정이 명확하게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 수치가 변동성은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업체는 일진아이솔루스입니다. 이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상장 첫날 따상에 성공하면서 시가총액 3.2조를 기록했고, 많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일진아이솔루스는 수소차에 들어가는 저장 용기를 만드는 업체인데, 수소차의 판매 대수가 많아지는 것이 가장 이 회사의 주가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한국 수소경제 이행 로드맵을 한번 보시면 22년인 올해 수소차는 8.1만 대 수준에서 2040년까지 620만 대까지 가파른 수소차의 보급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얼마나 수소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글로벌리하게 나타나는 탈석탄 에너지의 기조가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머니플로우가 국내에서는 수소 에너지로 일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진아이솔루스의 주요 매출은 현대차 수소차 모델인 넥소에 들어가는 수소 용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약 46%가 넥소양 제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 상장된 업체 중에서는 수소 에너지가 차지하는 회사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제품 구성을 한번 보시면 대표적으로 현대차 넥소에 들어가는 수소 저장 용기가 있고, 그 밖에 환경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전사 매출의 26%를 환경사업 부문에서 차지를 하니까 이쪽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 부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산업 대기 개선 대책과 관련된 사업으로 이 제품들은 진입 장벽이 꽤 높은 산업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출가스 저감 산업은 국가 인증 사업이라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제품을 시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노후 경유차의 80% 이상을 2024년까지 퇴출할 것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의 사업부는 전체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와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서도 정부의 정책 기조, 보조금이나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한데, 정부의 밀어주기가 배출가스 저감에서 줄어들게 된다면 수소 차량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진아이솔루스는 양방향의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 방향성 때문에 일진아이솔루스는 전사 매출에서 수소 연료 탱크 비중을 더 키우려고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사업부에서 핵심은 이 연료 탱크입니다. 이 표에서 타입 4에 해당되는 제품이 일진아이솔루스가 개발하여 현재 납품 중인 제품인데요. 앞서 효성첨단 소재가 잘하는 분야인 탄소 섬유를 결합한 비금속 재질로 된 저장 용기입니다. 이 제품은 다른 업체들이 생산할 수 있는 타입 1, 2, 3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월등히 좋습니다. 가장 발전한 형태인 타입 3과 비교를 하더라도 저장 용기가 75% 수준밖에 되지 않고, 무게는 일진아이솔루스 타입 4보다 40% 가까이 무겁습니다. 게다가 수소 에너지 특성상 금속에 침투하면서 금속성을 약화시키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데, 일진아이솔루스 제품의 경우에는 비금속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상대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상위에 있는 완성차 업체가 동사의 연료 탱크만 독점적으로 선정하여 쓰기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영업이익은 상당히 부진하면서 상장 초기에 받았던 관심도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오버밸류가 반납이 되면서
접근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는 30% 가까이 감소했고, 이는 환경사업부 쪽에서 정부 지원 감소로 인해서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소 저장 탱크양 매출은 앞으로 회사에서 더 키우려고 하는 전략을 감안을 한다면 수소차 시장에 베팅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작년부터 캐펙스 투자가 계속되어 오면서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올해와 내년까지는 아마도 공격적인 캐펙스 지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커질 시장에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미리 공장을 증설하고 R&D 연구소에 개발 투자를 하고 설비 확충 등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수소 연료 탱크 독점으로 R&D 연구소 개발 투자와 설비 확충 등으로 지출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수소 연료 탱크를 독점으로 납품하는 현대차의 수소차 캐펙스 투자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미의 수출용 수소 트럭에 들어가는 연료 탱크를 공급할 예정이고, 독일에서 가장 큰 특장차 업체 FAUN에도 수소 연료 탱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BMW와도 수소 연료 탱크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 매출이 늘어나면서 올해부터는 아마 실적에서 성장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캐펙스 투자를 하는 규모만 봤을 때는 완공 후에 온전히 매출에 탄다고 가정을 했을 때 2년 후에는 매출이 작년 말 대비했을 때 2배 가까이 나올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권사 자료가 많지 않아서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언급을 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수소 자동차에 베팅을 한다면 이만큼 매출이 수소차량으로 높은 업체가 없고, 기술력으로 완성차 업체에게 공급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업체는 유일해 보인다는 측면에서 일진아이 솔루스의 매력도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난번 현대차 수소 개발 포기 뉴스에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일진아이 솔루스의 경우에도 현대차량 비중이 높은 것은 장점이면서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서 글로벌 업체들로 매출이 크게 올라와 준다면 투자할 가치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23년도 EPS를 가정치로 790원을 잡는다면 시장 컨센서스 정도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54배 정도의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24년까지 매출 성장과 함께 이익도 2배 가까이 나와준다고 하면 지금 멀티플은 성장주로서 그렇게 고평가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차기 정부의 지금 멀티플은 성장주로서는 그렇게 고평가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차기 정부의 수소 관련 정책 기조에 따라서 관심 있게 투자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성장주들의 금리 인상 구간에서 멀티플 축소 영향에 따라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축소 기조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